뉴스 시작 4일차 만에 블랙핑크 춤을 춘 게 갑자기 춤추는 아나운서로 블랙핑크 6번째 멤버 막 이런 게 막 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뉴스에서 춤추지 마라. 꼴 보기 싫다. 너 때문에 MBC 안 본다. 그렇다고 내가 이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또 주어진 것만 기다리는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갇히게 될 것 같다. 제 취업 이후 첫 행보와 관련이 깊어요. 제가 너무 기쁜 게 제 1년 목표가 뭐였냐면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지배되지 말자가 목표였어요. 근데 뭐 제가 엄청나게 아이콘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춤추는 아나운서라는 그런 별명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령안에 몰라도 그 뉴스에서 춤추는 애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걸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뉴스에서 춤을 추는 게 황당하잖아요. 의아하죠. 그러면서 내가 사실 저항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저도 재밌기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거를 하기로 한 결심한 이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가 뱉으면서 제 귀로 들은 말이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해야 한다 였던 것 같아요. 주장은 제가 했고 받아들여준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입사하면서 사실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전문적인 아나운서ing 교육도 못 받았고 아나운서 경력도 없고 방송 경력도 없고 요즘 경력자들이 판치는 이 시장에서 어떤 PD가 나를 쓸까? 그리고 나는 어리고 준비 기간도 짧은데 시사적인 거를 날 시킬까? 근데 어쨌든 뉴스를 처음에 맡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제 계획이 없었던 일이긴 했어요. 아,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이거라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보도국이에요. 이제 아나운서국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영환 씨 Z세대 아니냐. 아,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 문화 코너인데? 근데 저는 아이디어 내는 건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입사 전략부터 남들이 안 하는 거였잖아요. 이미 중계, 뭐 방송, 뉴스 잘하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다 1000대1을 뚫고 왔더니 1000대1을 뚫은 사람들이 막 30명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뉴미디어나 이런 걸 표방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나름의 설득을 했죠. 저 시험 볼 때도 아침 뉴스 안 봤습니다. 제 친구들 아침 뉴스 안 봐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MBC에 와서 느낀 게 생각보다 되게 변화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시도와 이런 혁신에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안 봐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 속칭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할 건데? 이게 나온 거죠. 나름 레퍼런스에 있었어요. 혹시 JTBC의 전 장성기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말춤을 춘 게 온라인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흔히 요즘 밈이라고 하는 짤방이 됐을 때 흥미를 갖고 이 분야를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뭐 제가 뭐 뉴스 전달을 그렇게 잘할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그 어떻게 밈이 될 거냐는 거예요. 아, 뭐 성대모사든 춤이든 뭐라도 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리허설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고 제가 짜친 거예요. 막 오일남 할아버지를 성대모사하고 춤을 췄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썰렁한데? 근데 그 보조하는 스태프들의 말이 박수 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야, 저거 웃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워낙 보수적이고 그런 없던 거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작년 목표가 내 1년 차 동안 SNS에 한번 노출되는 거였어요. 뭐 춤추는 아나운서, 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나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뉴스 시작 4일차 만에 블랙핑크 춤을 춘 게 막 갑자기 춤추는 아나운서로 블랙핑크 6번째 멤버 막 이런 게 막 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버릇하니까 주변에서도 더 방송국 안에서도 저 사람들이 좋아하네? 야, 더 해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SNS는 그 국경이 없다 보니까 뭐 베트남, 동남아에서도 저를 막 태그하는 거예요. 기사도 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처음엔 막 신났죠. 근데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의 모든 모니터링을 했어요. 시청자 반응, 댓글. 1020 청년층 세대는 긍정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뉴스 시청 세대들 뉴스에서 춤추지 마라. 꼴 보기 싫다.
너 때문에 MBC 안 본다. 사실 이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게 제가 어떻게든 시청자 견인해 보겠다. 2030 세대의 밈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나 때문에 보던 사람들이 MBC를 안 본다는 저를 상처내려는 말이었겠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맞나? 신규 100명 들어오는 것과 한 명이 나가더라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제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춤을 추고 제가 우스꽝스러운 거 할 수 있겠지만 진지하게 할 거고 저는 문화 코너에서만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그런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보도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한 전제로 나는 내 명분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내였던 거죠. 내가 정말 그냥 일이 만만해서 장난이어서 내가 뜨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나쁠 텐데 나 때문에 MBC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반응도 있고 재밌다. 그리고 뉴스가 젊어졌다. 우리 아이가 11번을 틀어요. 이런 댓글들도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렇다고 해서 뭐 MBC가 그런 사회적인 보도를 했을 때 나 때문에 이 진실성이 깎였나? 그게 티나지 않는다면 내 기준 안에서 이게 맞다면 난 계속 해보자. 그래서 저를 계속 추진하는 메시지가 시작하는 메시지도 의아함은 그들의 몫이었고 되고 나서도 그래서 그 문장에 제가 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인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야, 내 주변에서는 다 재밌대. 야, 악플 신경 쓰지 마. 근데 저도 실감을 했던 게 선플 100개를 악플 하나가 이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 계속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주문을 외워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몫이니까. 근데 한 번 더 고비가 온 게 어머니가 그 댓글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티는 못 냈는데 아들 나오니까 찾아보다가 우리 아들 되게 얘 힘들게 이렇게 아나운서까지 됐는데 얘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그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이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또 주어진 것만 기다리는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갇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의지됐던 한 문장이 있죠.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진다라는 말에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 주체적이라는 게 표현만 주체적이지 정말 주체적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아나운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를 조금만이라도 포장하려고 하면 다 꿰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겠어요. 이미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나도 모르게 나를 꾸미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달변가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달변가가 어느 순간 장점처럼 보이지 않고 되게 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죠. 끊임없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실이 뭔지가 중요한 게 이제 입사 시험이든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가는 사실 그렇잖아요.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는 주변에서 이런 거를 추천해 주기도 했었는데 나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전지 한 장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적어요. 제가 96년생이니까 1996년, 7년, 8년, 9년, 00 그러면서 2020년, 21년까지 그래 놓고 그냥 하루 딱 책상에 앉아서 기억나는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 3살, 4살 때 기억이 나겠어요? 빈칸도 많죠. 그럼 그냥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초등학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 놓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지만 그냥 내가 살아온 연대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내가 이때 이런 걸 좋아했네? 야, 이런 거를 내가 되게 많이 했구나.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불일치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싶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괴리감이라고도 하죠.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지금까지의 나 이게 진짜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의 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나와 내가 희망하던 내 모습 사이에 간극을 좁혀나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내 모습도 내 자아인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꿈꾼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내 이야기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게 저는 질문이 거의 3개로 좁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 동기,
왜 너를 뽑아야 하는가? 너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근데 이게 항목으로 나뉘기도 하거든요, 예상 질문은. 근데 면접 준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지원 동기는 이거고, 나를 뽑아야 하는 이거고, 뭐 내 장점, 단점은 이거고를 막 분석을 해서 답변을 마련해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뭐 200문 200답을 준비할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모의 면접에 친구랑 할 때 야 물어봐봐 했는데 지원 동기? 자꾸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거 면접장에서 그게 순서대로 친절하게 안 오잖아요. 면접을 봤더니. 그래서 바뀐 게 어쩌면 지원 동기 그리고 장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의 답변으로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각의 답변에 3개씩만 준비하는 거예요. 지원 동기 3개, 장단점 3개, 그리고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3개. 그럼 이 중에서 그냥 내 그 당시 분위기야 기억에 나는 걸 바로 쏘는 거죠. 총알만 9발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 장점이 이거여서요. 또 될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요. 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지원 동기가 뭐요를 물어봤을 때도 저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게 됐다도 될 수 있고, 이 회사에 이제 이런 게 모자란데 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 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주체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물음표를 받았을 때 되게 이게 주관식 단답형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주체적인 삶은 남들이 안 하는 거여야 하고, 뭐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주체적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그게 힘들었어요. 아나운서 지원 동기?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면은 이게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거였어요. 뭐 많이들 하는 게 뭐 제 목소리로 세상에 뭘 알리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고, 그러면은 뭐 흔히 말해서 아웃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도 그 답변을 한 사람 중 제일 진정성이 있으면 돋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거를 넘어서 더 좋은 답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남이랑 똑같다고 해서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이게 난데,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주체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줄로 정리한 제 인생의 문구 같은 거 하나 짰는데요.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면접 준비하면서도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가장 큰, 제 면접 볼 때 책상에 적어놓은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이게 먹힐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살짝 MSG를 좀 칠까? 부풀려도 모를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아무리 이거를 내가 되게 호화롭게 설명을 해도 어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먹히겠어 하고 던졌는데 야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아무리 준비하고 이게 정말 나든 아니든 이 면접관이 의아해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뭐 설득하고 더 꾸미고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내가 후회 없이 나답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해서, 내 주장이 먹힐 것 같든 대단해 보이지 않든 나한테 이게 되게 소중하고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거나 경험이라면 난 무조건 이걸 내밀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거를 내가 뭐 저 먼 곳에 갈 때 가려면은 뭐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도 있고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니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이 단계가 다 있는 거지, 나는 버스 타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가까운 것부터, 꿈은 크게. 1등을 할 거면 압도적인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으니까. 누군가가 1등과 2등이 나눠졌어요. 근데 격차가 간발의 차로 됐을 때 제가 2등이라면 솔직히 1등 좀 원망할 것 같아요. 저 자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하나만 더 했어도. 그리고 1등도 불안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오긴 했는데 막 불안하고 적이 생긴 느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압도적인 격차가 나면, 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압도적인 성적 차이가 나가지고 1, 2등이 나뉘면 2등은 승복을 하겠죠.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엄청 고생했겠구나. 1등도 자기 승리에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 나 이만큼 했고 보상받았고 여러분도 화이팅 하세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 시험장에서 경험이 그랬어요. 저는 뭐 흔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 아나운서 시험 얼마나 기센 사람들이 많고 서로 견제도 많이 할까. 근데 제가 3차에서 이제 최종에 올라갈 때 같이 면접을 봤던 남자 지원자죠. 형들이 전화를 막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간 것 같고 뭐 나는 떨어지긴 했는데 너 이런 점을 좀 더 잘 부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도 친하게 된 형들이 몇 있는데 보면은 애초에 넌 경쟁자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저런 애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내가 빨리 뛴다고 쟤를 넘어서고 느리게 뛴다고 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치열하고 피 튀기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 나만의 싸움을 좀 하는 느낌이라면 적이 생기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했을 때도 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방향의 노력을 한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나만의 무기를 쥐고 싸웠을 때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시대가 너무 많이 된 거죠. 뭐 SNS, 남들이 좋다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는 해요. 주변에 조금 잘 돼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밟고 있을 때 안도감이 들죠. 그래, 나도 내가 그래도 틀린 길로 가고 있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온 것 같을 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너무 내가 휩쓸려서 왔나? 근데 이제 돌아가기에는 무서운 거죠.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생각하는 토대라는 게 바로 나다움이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뭐 여러 방법론을 저도 찾고 있어요. 나의 연대기를 써서 실제로 그동안 살아온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분석해 보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은 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친구들도 많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뭐 그 아마존 마윈도 30대에서야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키우고 그전에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다 어디 가서 많이 배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진로나 이런 꿈에 대한 계획을 10대 때부터 하라고 하는데 간접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열 몇 시간 있고 뭐 요즘 창체 활동이라고 해서 뭐 초빙도 하고 뭐 강연도 듣고 콘텐츠도 많아졌지만 사실 다 그때 자고 막 그러거든요. 심지어 수업도 안 듣고 자습 시간에만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 직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양하게 볼 수는 있지만 찾아볼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주어지는 과업이 너무 많으니까. 야, 언수에 몇 점이야. 스펙 쌓고 봉사 시간 채우고 종합전형 준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민도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이게 진학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맞죠. 좋은 학교에 갈수록 더 나쁜 점은 좀 적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좋아하는 일이 입시 배치표에 있는 그 전공 순위랑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뭐, 개발자 되고 싶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어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의 선망도와 뭐 연봉 순위. 그런 검색어가 항상 상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거 내가 정말 원하는가? 좋은가? 경험 자체를 못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우연히 뚱딴지 같은 경험으로 주목을 받아보고 나는 애초에 1등을 못할 것 같으면 쟤랑 다른 걸 해야지 라는 생각을 거의 10대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그거는 일찍 할수록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저도 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볼 때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쇼미더머니나 그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을 봐도 이상하다 쟤 뭐 하는 애야 했는데 와 충격 항상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뭐, 내 되고 싶은 게 없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구나 그건 있더라고요. 너 어떤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 막 저도 있었어요. 뭐, 정우성, 조인성, 뭐 아니면은, 뭐, 특수부대 요원, 뭐 아니면은 되게 멋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 연예인, 요즘은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열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갖는 그 삶의 공통적인 결, 이게 어쩌면 그냥 멋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삶의 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멋있는 사람들의 리스트업을 쫙 해보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냥 나름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이건 숙제처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같은 그림 찾기 이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는 뭐 직업적인 게 공통점이다. 그럼 그 직업에 대한 뭐 유튜브나 자료집 같은 거를 찾아보고, 그러고 뭐 이 사람의 벌이가 부럽다, 취미가 부럽다, 성격이 부럽다. 하나씩 다 이게 나와 내가 바라는가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게 저는 일찍이 긍정주의자였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어렸을 때 환경 자체가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하루는 제가 7살 때쯤인데 하루 종일 울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윗집 두드리고 아랫 두드리고 창문 밖에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봤는데도 결국에는 그날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그때 이만큼의 생각은 못했겠지만 그런 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자고 나면 언젠가 부모님 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었구나. 내가 운다고 엄마가 오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아,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일찍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철저하게 분리하거든요. 왜냐면 할 수 없는 일에 신경 쓰게 되면 감정이 움직여요. 근데 감정이 움직이는 게 솔직해지는 거긴 하지만 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오히려 방해를 해요. 오히려 더 해결책과 멀어지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에이, 그나마 이게 낫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도 오는 길에 아침에 이제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집에. 근데 회사에 지금 방송사고가 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처음에는 바로 생각이 아, 지각을 안 하는 방법? 일단 지하철역에 뛰어간다. 뭐 그러면은 뭐 메이크업과 분장을 안 하면 뉴스는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택시가 이 호출이 안 되니까 그럼 택시가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 주유소에는 항상 택시들이 서 있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유소로 뛰어가서 택시를 두드려서 애걸복걸한 다음에 그걸 타고 늦지 않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니까 일단 이 택시기사가 저를 방송국까지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생각을 했죠. 아, 어쩌면 눈길이고 이 주차 타워가 고장이 난 게 내가 운전을 해서 만약 이 차가 좀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걸 예방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고 이 귀인을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귀인이 그래도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게끔 해결하게끔 해줬구나인데 아, 주차 타워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저는 사실 고장이 났다는 불을 본 순간 다음 수를 생각했어요. 방호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제가 방송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처럼 일찍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좀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20대 초중반을 사람이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영하나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작은 그룹에서 들으면서 자랐지만 제 기준에서는 한 번도 멋지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거 항상 저는 멘토들을 찾아다니고 더 멋진 사람들을 항상 동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이 뭘까를 봤을 때 나름의 만족의 공식이거든요. 만족은 내 기대치분의 성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멋진 거 하나씩 개척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만족을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기대치가 커지는 속도가 내가 이 성취를 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쉽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살짝 저는 어렸을 때부터 MMORPG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시간을 들인 만큼 경험치가 쌓이고 다 돈이든 뭐든 남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경험치 통이 커지잖아요. 훨씬 커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성취를 해도 그 성취로부터 나오는 그 다음 기대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잘 활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독인 건 좋은 점만 잘 흡수해야겠다라는 느낀 게 성공 스토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성공 스토리가 간접 경험으로서 희망은 주지만 이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현실이 거의 못 따라갈 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해봤더니 현실이 못 따라갈 때 내 잠재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저 사람은 했는데 왜 날 못하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또 나를 자조적으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하는 건 좋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기대치가 너무 커져 버리는데 내 성취를 못 따라가면 또 만족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래야 깨져야 조각이 크다라는 말도 맞지만
일단 처음에는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성취부터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작은 그룹에서 성취, 뭐 흔히는 일어나자마자 이불부터 개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아요. 남들이 야 이불 개는 게 중요해? 여기서도 의아함은 그들의 몫인 거죠. 내가 정한 성취는 이거였을까? 난 어쨌든 내가 정한 건 했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장난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꿈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아나운서가 됐을 때 좀 소구가 되니까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았다 이런 막 타이틀도 쓰기는 했었는데 애초에 저는 꿈이 명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나중에 뭐 되게 유명해도 좋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하고 동기부여해주고 막 나도 박수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박수 받는 그럼 글도 쓰고 강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저는 항상 TV를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고 내 말을 믿으려면 인지도와 신뢰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장 그래도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해서 찾은 게 아나운서였거든요. 뭐 연예인, 배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그 계단이 안 보이니까 나름의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가 되면 TV에 나오겠구나가 그래 보였던 거죠. 그런 목표기도 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게 이제 꿈의 크기. 그러니까 저는 꿈은 항상 컸고 꿈은 항상 크게 가졌고 저도 꿈은 크지만 목표는 꿈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를 내가 뭐 저 먼 곳을 갈 때 가려면은 뭐 횡단보도도 건너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할 때도 있고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버스를 타려면 버스 정류장에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니까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이 단계가 다 있는 거지 나는 버스 타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목표는 가까운 것부터 꿈은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포기해도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을 때 시작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의미부여를 하고서 이걸 도전하는데 내가 안 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아예 염두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상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럴 걸 각오하고 왔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뭐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질문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언제 포기해야 할까요?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여지 자체가 아직 해볼 여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거죠. 고, 스톱 나뉘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다가 이제 뭐 5년, 10년을 해서 그만두신 형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야로 뭐 특정 직업을 준비하다가 넘어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패배자 같은 느낌을 안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냥 딱 봤을 때 좋아, 이만하면 됐다 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정했던 값이 32살인데 32살까지 아나운서가 안 되면 그때는 그래도 이 준비하면서 가졌던 이걸 가지고 뭐 다음 단계 뭐 저도 작가나 유튜브 세계 일주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또 있었거든요. 그걸로 넘어갈 때 이 과정에 나는 빛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처럼 정말 포기하는 순간은 고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아니오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이 창이 뜰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받은 거예요. 그게 뭐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도저히 여력이 안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포기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는 있는데 그때 포기해야 지금까지의 과정이 마치 캐시백이 되는 것처럼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때 더 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보다 더 간 사람은 정말 한 번 더 참고 저걸 이뤄냈네 했을 때 묘하게 계속 눈에 밟힐 것 같은 거죠. 근데 나는 딱 거기까지로 확신을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로 이거를 이루는 데 썼으니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32살까지는 쭉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도 그때 또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를 이뤘는가, 얼마나 큰 인지도를 이뤘는가에 눈이 가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저도 못 모르고 막 초등학교 4, 5학년 때 우연히 자기계발서를 읽고 이 사람 이렇게 가난했네? 이렇게 잘 됐네? 그럼 나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 사람 나보다도 힘들었던 것 같네? 근데도 이렇게 잘 되네?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요즘 뉴미디어 시장이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박수 쳐주는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건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공감을 줄 수 있는 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서 일찍이 저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제 이야기를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꼭지 추가됐다. 그리고 뭐 소설도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 위기 절정 결말에서 다 한번 고꾸라졌을 때 이 반등하는 게 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삶이 너무 단조로우면 내 얘기가 재미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택시를 본 이유가 거기서 딱 집 짓고 거기서 죽으려고 나는 30년 동안 택시를 몰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택시를 본 이유가 죽으려고였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존감 깎아버리고 물질적으로 풍조에도 만족 못하고 이러한 데에서 고민하다가 여기 왔는데 잘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 저는 처음으로 쇼킹을 해본 거죠. 저에게 살아있는 건 디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본 생각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시에 어쩌면 그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대로 뭔가 욕망이나 남을 혐오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게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고민,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저희가 너 왜 사기치려고 하면서 따져도 야 화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알았다 괜찮다 아니면 말하라 그럼 싸게 줄게 뭐 이러면서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네 화내서 좋은 건 또 뭐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겐지스강에 있는 바라나시를 갔다가 다시 델리로 올라왔어요. 한국을 가야 하니까. 한 노년의 릭샤 기사, 그 개조한 택시 같은 거를 타는데 갑자기 야 너네 베나루스 갔다 와봤어? 이러는 거예요. 바라나시 갔다 와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우리 방금 거기서 올라오는 거다. 그랬더니 제가 이 택시를 30년을 몰았대요. 내 목표가 뭐냐면 30년 동안 택시를 본 이유가 거기서 딱 집 짓고 거기서 죽으려고 나는 30년 동안 택시를 몰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그 사람의 목표인데 너무 충격이었던데 30년 동안 택시를 본 이유가 죽으려고였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자존감 깎아버리고 물질적으로 풍조에도 만족 못하고 이러한 데에서 고민하다가 여기 왔는데 잘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완전 저는 처음으로 쇼킹을 해본 거죠. 저에게 살아있는 건 디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본 생각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시에 어쩌면 그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대로 뭔가 욕망이나 남을 혐오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게 완전 달라졌어요. 일단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제가 언더독이고 흑수저 출신이고 이런 프라이드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하나둘씩 갖게 되고 이뤄내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기도 한데 의기양양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학에 가고 뭐 뉴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일이 재밌고 돈을 벌고 근데 여행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전공이 뭐고 뭐를 할 줄 안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특히 좀 저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동남아나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한 데 다니다 보면 각 세계에서 몰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뜬금없이 서양인인데 뭐 태국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얻는 그런 뭐 명예나 지위 이런 거에 되게 욕심을 내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정말 내 경험에 너무 취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에서 그런 메시지를 다 도출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저는 대리자가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뭐 햄버거 이런 거 잘 못 돌려도 12년 동안 반장 나서서 하고 야 남들이 하는 거면 내가 좀 더 해야지. 그리고 야 고생했어 해서 고생한 것보다 아니야 괜찮아 이 뿌듯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대리자로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직업이 아나운서가 잘 맞는다는 이유도 대신 듣고 대신 물어보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행이고 유튜버 혹은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이런 걸로 이제 예산을 충당하면서 혹은 직업으로서 명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랬던 거죠. 사실 유튜버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철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뭐 비싼 물건도 사보고 싶고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장비도 더 바꿔보고 브랜드 있는 것도 사보고 막 집도 더 커지고 싶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항상 여행지에 갈 때 내가 기껏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을 안 챙겨가더라고요. 그리고 모처럼 산 데 가져가 볼까 하면은 여행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거 어디 긁힐까봐, 때 묻을까봐, 없어질까봐.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막 물가가 저렴한 나라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뭐 명품이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뽐내기 위한 물건이 저한테 다 필요 없어지는 그렇게 돼서 제가 욕심이 되가 많아질 때 다시금 그 이방인으로 돌아가서 내 본연적인 고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인 분이 이제 뭐 투어 이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화를 처음에 엄청 많이 냈대요. 근데 자기 직원들이 베트남인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역주행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막 빵빵하고 내려서 뭐라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사장님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는 그럼 역주행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냐? 했더니 이유가 있겠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저는 이 작은 일화지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갖게 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나운서로서기도 한데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악마 같은 사람, 함부로 옹호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을 비난하고 옹호하고의 이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 사람 말에 들어봐 줄 수는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유가 있다고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디에다가도 말할 곳이 없으면 악인이 광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영환한테만큼은 내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쉽게 휩싸이고 흔들리고 선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하루가 짧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들 언제부턴가 안부 인사가 피디님도 오늘 인사가 바쁘시죠였어요. 친구들도 아는 동생밖에 많을 때도 바쁘지? 이게 안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게 디폴트고 왜 바빠야 하지? 바쁜 게 성실하게 잘 사는 건가? 그러면서 왜 바쁜가에 대해 갑자기 그런 고민을 시작하면서 느낀 게 근데 이 바쁘다는 게 제가 일을 덜어낼 성격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일들은 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나름 끌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그 바쁜 것들 중에서도 이게 순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밀리는 게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하려는 노력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어떤 과업을 처리하고 어떤 거는 좀 늦어져서 포기하게 됐을 때 그 상실이 적은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거 우선순위 정하니까 그래 내가 다는 못했지만 지금 제일 급하고 나한테 중요한 이거는 오늘도 이만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요 정도도 다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못 견디겠으면 애초에 이거 시작하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쳐내거나 이렇게 또 마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그 과정에서 온 것 같아요. 강제 미라클 모닝 지금 1년 차거든요. 일단 제가 방송 준비를 5시 반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4시, 4시 20분쯤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시 반쯤에 회사에 도착해서 분장을 받고 또 이제 그 아침에 라디오 코너와 뉴스 코너가 연달아서 있어가지고 그 원고랑 관련 기사들을 이제 한번 쓱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준비가 좀 빨리 마무리되면은 사무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준비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가 다 되면은 그 시기에 그렇게 독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어? 라는 효용감. 그것 때문에 책을 바짝 읽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고 와서 돌아와도 저희 업무 특성상
일단 아침 9시도 안 됐고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냥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완전 그 조용한 시간에 뭐 전날 제가 잔으로 못 봤던 연락에 답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이제 다이어리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세운 우선순위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죠. 처음에는 빨리 나도 유명한 프로그램 나가고 싶고 엄청 막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선배들한테 다 인정받고 막 그런 에이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제 기준치에 부합하는 혹은 기대 이상의 뭔 경험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거를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게 좀 멋이 없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기본기적인 거를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차라리 기본기적인 거에만 회사 일은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유튜브도 하고 싶고 강연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28살 뭐 만 나이로 26살에 했을 때 가장 지나고 났을 때 의미 있을 만한 건 내 생각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일과 외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매일 정해진 양과 시간에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뭐 책을 내려면 방대한 양이 필요하잖아요. 뭐 원고지 600메가 필요하다는데 야,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문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한 페이지도 안 채워지고 그럼 내가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정했어요. 첫째, 2시간 2천자. 2시간을 써도 2천자가 안 채워지면 2천자를 채우고요. 2천자를 써도 2시간이 안 채워져 있으면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나 글이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게 보이니까 안도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펼칠 주장도 의아하면 그들의 몫일 텐데 어느 순간 제가 책을 내고 싶어하는 거에 의아해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놈이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아나운서 된 게 대수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이겨내고 출판하는 자체로도 의아하면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온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꺼내보기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메모 많이 하지만 다 다시 찾아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할 때 찾아보는데 온라인으로 먼저 찾아보게 되고 이거는 저도 회사 선배한테 옛날에 배운 건데 저는 개인 카페가 하나 있어요. 개인 카페요? 블로그도 아니고 네. 회원수가 한 명이 카페예요. 혼자 운영하시는? 네. 운영이라기보다는 일기장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 예전에 언론고시 준비할 때도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원고를 쓸 때도 뭐 1월 20일 원고, 2월 20일 원고 이렇게 매일매일 쌓아놓으면은 그러니까 백업이죠, 백업. 제가 마치 기억이 사라질까봐 다이어리에 저장해 놓는 것처럼 또 이 다이어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집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뭐 카페, 네이버, 다음 이 회사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망하는 게 내가 이 다이어리를 잃어버릴 확률보다 낮다. 그래서 거기 아카이빙을 해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가 SNS나 카페가 더 좋은 점은 날짜가 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검색으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간편 게시판은 한 번에 쭈루룩 스크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업로드 형식이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 메모장도 실수로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일찍이 적대감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고 뭐 흔히 말하는 손절 이런 걸 인간관계에서 안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미워해서 득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텐데 저를 포함해서 착한 사람들이 그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서 화병이 난다. 그래서 저도 나도 좀 짜증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공포감도 보여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해봤는데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착한 사람일 확률이 높고 근데 제 생각은 화를 낸다고 화가 풀린다라는 게 증명됐는가 궁금하네요. 찾아보고 싶네. 근데 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화를 내면 일단 첫째 화를 낸 제 모습이 싫어요. 잠깐의 해방감과 후련함은 있을 텐데 뭐 저도 워낙 그 이미지나 제 스스로의 평판에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이거 내가 절제하지 못했다는 느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는 미안함, 그리고 그 사람은 화를 들었을 때 모종의 복수감 같은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혹은 나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적이 되면 전 너무 무섭다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정 도저히 안 되면은 짜증 화도 낼 수 있지만 분명히 화내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결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린 나이에 제가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되게 한정된 시간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남들에게 많은 거를 휘둘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꿈의 크기를 남이 뭐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이 꿈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별거 아닌 그래 남들이 말하는 별거 아닌 것도 너 안 될 거야 너 이게 문제야 라는 말에 휩쓸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이런 우연한 계기 귀인들을 만나면서 생각을 바꿔보고 다시 도전했고 이게 또 호응하게 돼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서 이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가짐 의아함은 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독이 되는 거는 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겠죠. 뭔가 몽상가다 공상가다 욕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근데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걸로 저에게 제약과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보다는 되게 멋지고 웃으면서 사는 몽상가들 공상가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따라했더니 제 삶도 더 재밌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각자가 표방하는 삶의 가치는 다르시겠지만 그거를 좀 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가 안 맞고 결이 안 맞았던 거지 여러분이 어디선가 뭐 시험에 탈락할 수도 있고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던 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할 때 그게 꼭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다움으로만 승부하면은 그냥 내 차례가 아니었고 내 곳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더 다른 기회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몇 번 떨어지고 탈락하고 그런 걸로 급을 낮추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냥 떨어져도 위를 계속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바라보는 위가 누군가한테 위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 위를 향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의아함은 그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다운 거를 찾고 솔직해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화이팅! 스터디언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